우리 또 발표해 주실 우리 쉬플리 코리아의 김영기 대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산업교육대학원 졸업하시고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MBA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거쳐서 현재 글로벌 수주 컨설팅 기업인 쉬플리 코리아의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주 컨설팅 전문가이시고요. 150건 이상의 수주 컨설팅, 또 350회 이상의 그 수주 영업 강의하셨는데, 내용 보니까 신라 면세점 싱가포르 창의 국제공항 면세 사업권 선정하신 내용이라든가 대우 조선해양 장보고 잠수함 탐색개발 사업 수주 이런 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조명 밝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이거죠. 완전 밝게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쉬플리 코리아 김용기라고 하고요. 오늘 관심이 너무 많은 주제죠. 김영란법 또 혼돈스러운데 최순실까지 굉장히 경영하시는데 혼돈스러워서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또 우연히 일치해서 근데 저희가 하는 분야는 수주 컨설팅이라고요. 어떻게 기업이 사업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주를 잘할 것인가. 요것만 45년 연구한 회사입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제가 한국 지사 설립한 건 이제 아직 10년 안 됐고요. 9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전문가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들으면 돈은 잘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컨설턴트가 되려고요. 직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제 첫 직업이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고요. 두 번째 직업이 증권회사에서 브로커라고 합니다. 주식 영업하는 일 했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라는 데서는 이제 리더십 훈련하는 이런 팀의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17년 차 컨설팅 회사 대표인데요. 컨설팅 회사 대표가 별게 아니고 영업 대표입니다. 영업하는 사람이고 20년 넘게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해보니까 잘하는 법이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식이 한국 사회에 너무 부족하고요. 특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나 CEO들이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선 제 컨설팅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의 결과물은 경쟁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이걸 차별화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차별화된 정보를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반해서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는 전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죠? 전략. 그래서 전략을 개발하면 이 전략의 결과물은 메시지입니다. 고객에 따라서 우리는 솔루션이 쌉니다. 혹은 우리는 품질이 좋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개발하면 이걸 가지고 고객과 소통해야 되는데요. 그 소통하는 방법은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주업에서는 리튼 커뮤니케이션, 제안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버벌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업, 전략 개발, 면대면 설득,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요 하나하나는 굉장히 고유하고 독립적인 기능들인데 우리 조직에 이것 중에 일정 기능이 빠져 있으면 수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컨설팅은 그 각각을 해서 사업을 수주하게 하는 컨설팅이고요. 요 각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이틀씩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원을 저에게 한 10일 맡기시면 한국에서 최고 수주 영업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한 10일 강의할 내용을 50분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점잖은데 지금부터는 노홍철 톤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플리는 매년 약 300조 원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수주하고 있고요. 쉬플리 코리아는 작년 연말까지 15조 4천억 정도 저희 고객이 국내, 해외에서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했고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경영인들은 누구나 느끼시는데 입찰 제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입찰 제한의 반대말은 뭡니까? 입찰 제한의 반대말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영어로 핸드쉐이크 딜이라고 합니다. 핸드쉐이크 딜. 핸드쉐이크 딜의 양이 줄어들고 입찰 제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글로벌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는 빠르게 사회가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투명화될수록 입찰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죠? 입찰에서 사업에서 수주하기 위한 전략개발, 전문가 영업,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요 기능들이 중요해집니다. 투명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전략개발에서 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거래의 공식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특히 해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나가면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죠. 한국 사회는 그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가 중요해지죠. 또 하나 입찰 제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요, 원래 해외 시장이나 이런 데서 로우엔드 마켓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로우엔드 마켓은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고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입찰에 이기는 공식은 뭐죠? 최저가 낙찰입니다. 여기에는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중요하냐면 원가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냐면 원가를 낮춰서 최저가를 수주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이 익숙해져 있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이엔드 마켓으로 가야 되는데 하이엔드 마켓은 성공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업의 전문성이 중요해지는 시장인 거죠. 이걸 영업권에서는 테크니컬 프로포절이라고 해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제안을 하는. 이 시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영업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실조하는가? 왜 졌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가격에서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가격에서 졌다는 말의 이면에는 이미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우리는 우리 솔루션을 차별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이 전제로 있는 거예요. 내 솔루션이 남과 다르지 않으면 경쟁할 수 있는 변수가 가격밖에 안 남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업 조직에서 너 왜 졌어? 아, 가격이 높아서 졌어요. 너 왜 이겼어? 가격이 낮아서 이겼어요. 이건 영업이 아니에요. 이건 견적팀이 하는 일이에요. 견적팀이 하는 그런 조직은 없애야 된다고. 그게 유일한 변수라면 그 뭐하러 영업 조직이 있냐는 거지. 그냥 견적 보내면 되는. 견적 내는 걸 영업으로 잘못 알고 있는 조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로우엔드 마켓에서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영업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실주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해보면요. 고객이 요구하는 RFP라는 거 있잖아요.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 그걸 우리가 100% 충족시킨다고 사업이 수주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거나 말해줄 수 없는 요구 조건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밑에 써졌죠? Unstated requirement. Unstated requirement는 이런 겁니다. 고객의 편견. 고객의 편견. 우리는 어떤 업체를 선호해. 이걸 고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RFP 본 적 있으세요? 가로 열고 우리는 A 업체가 싫어요. 뭐 이런 RFP 본 적 없으시죠? 근데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고객 조직 내에 팔러틱스.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제가 똑같은 컨설팅을 팔아도 어느 기업은 재벌 총수가 결정하는 데가 있어요. 8대 기업 안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기업은요, CEO도 보고 안 하고 구매 결정을 하는 데가 있어요. 회사마다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고객이 말해줄 수 없는데 숨어있는 이슈. 저희 고객이 군사업을 하는 방위산업인데요. 열감지기라는 걸 개발하는데 고객이 어디냐면 한국 해군이에요. 근데 막 기술적인 스펙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6m 어뢰를 센싱할 수 있는 열감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하필 숫자가 그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말해줄 수 없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천안함이 있어요. 천안함이 또 터지면 국민은 누구를 비난할 거냐. 누군가가 공격하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는 못 피하냐.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걸 RFP에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은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페인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언더라잉 이슈라고 해요. 고객은 RFP에 절대 쓸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고객 속에는 많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 사업을 수주하냐면 고객이 요구한 딱 공식적인 요구 조건 이거 말고요. 요 빙산 전체에 대한 이해력과 대응력이 좋은 조직이 수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빙산 밑단의 이슈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빙산을 이해를 잘할수록 내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하면 저 빙산에 대한 이해력과 대응력이 좋아질 것이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고객은 누구한테 자기의 차별화된 정보를 주냐면요. 전문가한테 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를 만나요. 그러면 어때요? 내 정보를 너무 주고 싶죠. 그죠? 근데 병원에 가는데 경비가 나를 잡더니 배를 보여달래. 배 아프면 배를 까셔야 입장이 됩니다. 이래요. 어때요? 짜증나지. 왜? 이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내 증상을 설명해봐야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의사를 만나면 나는 허겁지겁 내 정보를 주고 싶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차별화된 정보라고 해요. 고객은 누구에게 정보를 주냐?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인식될 때부터 차별화된 정보를 주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 고객하고 친해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고객하고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고객은 뒷걸음질 쳐요. 근데 우리 영업사원들은 계속 친해지려고 해. 그럴수록 고객은 점점 멀어져 가. 왜? 나는 너랑 친하게 지금 지내기에는 너무 중요한 현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해지려고 할 때 웰컴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이슈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러면 나 시간 많은데 친해지려고 나에게 와. 환영이지. 두 번째로는 고객 조직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 있어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친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굉장히 웰컴해요. 그러겠죠. 난 시간도 많고 뭐 이슈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내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친해지려고 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해? 이걸 끊어주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미국에는 이거에 대한 대단히 조사가 있어요. 어떤 조사냐면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사이트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보면 6,000명의 영업대표라는 건 조직의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을 영업대표라고 해요. 연구해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문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SBS라고 합니다. 영어로 54%예요.
SBS는 뭐냐면 솔루션 베이스드 셀링이에요. 의사는 고객의 병을 진단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얘하고 얘를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전문가 영업이에요. 이 두 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비효과적인 영업 방식은 ABS예요. 알코올 베이스드 셀링. 있어요. 스코틀랜드 이런 데 한 4%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비효과적인 영업 방식이 ABS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매품은 GBS예요. 골프 베이스드 셀링. EBS도 있어요. 엔터테인 베이스드 셀링. 수많은 자매품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뭘로 돼 있냐면 이 논문에는 릴레이션십 빌더라고 돼 있어요. 릴레이션십 빌더가 가장 효과성이 떨어져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유로 가장 효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저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장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장사 방식은 전문가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20여 년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SBS, ABS를 안 가리고 막 했어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저희 고객 중에는 ABS로 어프로치한 고객은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SBS로 어프로치한 고객들은 전부 우량 고객이야. 처음에 너무 신비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당연한 현상이야. 왜냐하면 SBS를 선호하는 고객은 솔루션마다 가치가 다르다고 믿는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좋은 가치를 살려고 노력하는 고객들이 SBS 고객이에요. 이해되죠? ABS 고객은 야, 다 똑같아. 교육이 다 똑같아. 아무거나 구매하는데 좀 친하고 인간성 좋고 막걸리 한 잔 사주면 거기랑 해. 이게 ABS 고객의 어프로치예요.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SBS가 중요한 이유는요. 전문가 영업을 하면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건 ABS를 하면 고객이 기대 수준이 없지. 아무거나 갖다 주면 돼. 여기서 조직이 망가지는 거예요. CEO가 영업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한 이유는 영업이 잘못되면 솔루션이 망가져요. 그렇잖아. 아무거나 갖다 줘야 돼. 근데 누가 연구소에서 밤을 새냐고. 아무거나 갖다 줘도 되는데. 전문가 영업을 하면 저희 컨설팅 회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전문가 영업을 하면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요. 어제 저녁 11시 반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준비가 덜 돼 있어. 밤새고 싸우고 어제 저희 직원들 지지고 볶고 난리야. 밤 12시까지. 그러면서 고객의 니즈를 어렵게 맞추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솔루션은 정말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영업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면 사물을 보는 게 달라지죠. 어떤 게 필요해? 이런 거 안 필요해. 대기업의 영업 담당 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그런 게 대단한 노하우인 것처럼 이야기해. 골프장 주위에 맛집, 돈 잃기 고수도, 노하우, 막 이런 게 대단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친하지 않아도요, 내가 전문가 영업으로 훈련돼서 차별화된 질문만 몇 개 하면 친한 사람보다 더 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는 상장회사, 제약회사 회장은요, 동아제약 신입사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제약 영업 아시죠? 대표적인 ABS 영업이죠. 딱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했는데 선후배들이 전부 술 영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저랑 다른 동기로, 이분은 크리스찬이야. 너무 안 맞는 거야. 룸사롱 쫓아다니는 것도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약이나 공부해서 이거 물어보면 다 술도 못 마시고
대답이나 잘해줘야겠다. 이래서 혼자 공부를 막 한 거예요. 자,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10명의 영업사원들이 찾아와. 9명은 맨날 나 술 사주고 룸사롱 데려가고 기분이 좋고 친해. 얘는 안 와. 기분이 안 좋아. 안 친해. 재수없어. 근데 내가 약효를 딱 몰라. 누구 생각이 나? 얘가 생각이 나. 내가 비즈니스가 막혀. 얘를 부르게 돼. 얘를 신뢰하게 돼. 얘랑 친해 안 친해? 하나도 안 친해. 그래도 나는 얘가 필요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녁마다 술 먹는 거하고 성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지그들끼리 먹고 있다고. 어느 조직이나 다 그래. 너 10번 술 마셨으면 그럼 고객하고 몇 번 8번 자기들끼리 먹고 있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러면서 뭐 접대비가 적으니 막 이런 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경영진이 신념을 가지고 전문가 영업을 해도 저항 세력이 조직 내에 엄청나요. 아마 잘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 메시지에 동의한다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문가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 영업을 하려면 학습량이 엄청나져요.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아침마다 모여서 약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10년, 20년 나는 ABS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 해. 그러면 CEO가 하라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겠냐고.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을 이겨야 이게 가능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받아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경영진들도 제 메시지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질문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면 뭐가 중요해지는지가 이해해줘요. 저는 지금 영업이 고민인 CEO한테 제안을 하나만 한다면 직원들이 콜드콜에 성공해야 돼요. 콜드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는 거예요. 콜드콜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콜드콜에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자동빵이에요. 미팅해야 되고 제안서 써야 되고 고객 상담해야 돼. 그 실천 행위들을 통해서 다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콜드콜에서 막혀버리면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업 조직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업은 파괴력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조직 내의 파괴력이에요. 이런 장면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우리 회사는 1인당 매출 목표가 20억이에요. 근데 여기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영업사원 세 분이 앉아 계셔요. 이 사람은 2억 하셨고 3억 하셨고 2억 7천 하셨어. 우리 평균 목표는 20억이야. 셋이 술 먹으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우리 회사 골 때리는 회사야. 우리 평균이 2억 3천인데 20억 하래. 현실을 몰라. 이런다고.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세 분인데 2억 3천 하셨는데 19억 하신 분이 있어. 셋이 모이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어색해. 무슨 말을 해도 어색해. 그리고 더 이상 합리화가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해. 더 이상 2억 3천 해놓고 떵떵거리지 않아. 19억 앞에서 내가 어떻게 떵떵거려. 저는 19억 때문에 우리 조직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19억 하는 동료 영웅 하나 때문에 2억 하던 사람이 5억, 7억, 10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조직에서는 영웅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 영업으로 성공하는 영웅이 있으면 그 영웅이 다른 동료를 두들겨 깨워요. 그리고 이 영웅들은 시장을 파괴해요. 여러분, 블루오션이 뭔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시장을 틀으면 템퍼러리 생기는 시장이 블루오션이에요. 모든 블루오션은 일시적이에요. 시장을 이해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시장을 조금씩 만들면서 블루오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남들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공장에 빵 찍는 거하고 영업은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100%, 1000%, 2000%의 차이가 나요. 저희 슈플리 아시아 지사의 시드니인데요.
거기에 영업대표가 들어오고 6개월 만에 매출이 3배가 올랐어요. 마틴 쿰이라는 디렉터인데 지금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은 아침에 출근하면 8시간 동안 3가지만 해요. 콜드콜. 콜드콜의 결과물은 고객 미팅. 고객 미팅의 결과물은 제안서. 8시간 동안 요 세 개만 8시간 동안 해요. 여러분의 조직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업대표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8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8시간을 콜드콜하고 미팅하고 프로포즈를 쓰는데 영업이 안 된다. 아직까지 지구상에서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어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요 3가지만 훈련을 하면. 근데 문제는 얼마나 내가 CEO가 이 훈련들을 챙겨서 시켜줬냐는 거지. 제가 콜드콜이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20명 중에 20명이 손을 드는데요. 콜드콜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20% 미만이에요. 한국의 영업조직은요 4명 미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콜드콜로 영업에 성공한 산후배가 없어. 두 번째는 나는 훈련 받은 적도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잘해? 미국, 제가 전 세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이나 호주의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은 세일즈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콜드콜로 시작해요. 우리의 세일즈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골프장에서 시작돼요. 컨설팅 회사 상무들 전부 낮에는 한가해요. 밤 시간하고 주말 시간이 바빠. 왜? GBS 해야 되고 ABS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컨설팅 회사들,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 들어와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어. 콜드콜도 할 줄 몰라. 그러면 콜드콜을 하고 나면 아주 전문적인 미팅을 해야 돼요. 미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을 목적 없이 만나면 안 돼요. 전문가 영업을 하면 목적 없이 고객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럴수록 포지션이 떨어지게 돼 있어. 만나야 될 중요한 목적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기가 훈련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시츄에이셔널 퀘스천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질문.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만드는 회사예요? 매출이 얼마예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런 걸 상황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많이 할수록 수주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러겠죠. 삼성전자 만나서 뭐 만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입사원들 훈련 안 된 신입사원들은 고객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 훈련을 하게 되면 남들이 못 얻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경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영업 조직이 제일 취약한 건 문서화예요.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수주 영업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고객 조직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우리 회사의 지식으로 이전하는 게 영업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니까. 제가 말하는 수주업은 B2B, B2G, 해외 수출 이건 전부 조직을 상대하는 세일즈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정보가 중요해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우리 회사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적는 게 중요하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거 가서 써먹으면 빵빵 터져요. 예. 근데 우리 조직의 영업 수준은 우리 조직의 영업에 관련된 문서의 수준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우리는 영업 관련된 문서가 없다. 우리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보안 때문에 그렇다. 과연 그럴까?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업들을 해야 되고 이 영업에서 이제 결과물은 전략을 개발하는 거라 이 전략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전략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전략이란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전략은 고객에게 전략은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를 정하는 게 전략인데 이걸 결정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손자병법 할 때 손자에 의하면 경쟁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경쟁자의 강약점을 알아야 돼요. 이 강약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번 사업의 고객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판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니즈라고 해요. 니즈를 알아야 돼요. 이번 사업에서 고객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고객이 어떤 걸 했냐면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신촌에. 거기에 3층에 가면 푸드코트가 있어요. 그 운영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1년에 매출이 그 당시에 400억 정도 되는데 3년 계약하면 1200억이니까 그 업을 뭐라고 하냐면 급식업이라고 합니다. 급식업에서 1200억짜리 프로젝트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제 고객이 저를 부르더니 할아버지 CEO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업은 내정이 됐다. 내정이라는 표현 아시죠? 내정이 됐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연대 총동문회 부회장이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금 규모까지 다 이야기가 됐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학생식당을 수십 개를 이미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전략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드밴티지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우리 회사의 장점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걸 강조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장점이 고객의 니즈하고 쫑이 나더라는 거야. 근데 그 CEO가 말한 대로 그래서 저를 왜 불러냐 그랬더니 팀장이 그 PT를 못하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저는 그 원하는 거 하고 나왔죠. 근데 이 사업은 나중에 실주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CEO가 뭘 못 읽었냐면 세브란스 병원장의 니즈를 못 읽은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장이 여러분 한번 그 병원장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푸드코트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힌트는 세브란스 병원장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분이 제일 중요한 건 푸드코트가 서울대 병원보다 고급져야 돼. 응? 호텔처럼 아주 럭셔리해. 근데 거기에다 대고 CEO가 PT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어드밴티지 중에 제일 큰 건 사업을 해본 적이 있다잖아요. 그걸 레퍼런스라고 해요. 우리는 연세대학교 학생식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어때요? 학생식당의 3대 특징 뭐죠? 싸고 양 많고 맛없고 이게 3대 특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뒷이야기는 뭐냐면 병원장이 사실 들어가는데 실무자들이 보고를 다 했다는 거예요. A업체가 내정됐고 기부금 얼마고 총동문회 누구누구 부회장이십니다. 이 리더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수고 많았네? 그러면 나는 거수기만 하면 되네? 이건 칭찬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렇게 일을 다 셋업을 해서 고맙다. 근데 앉아서 들어보니까 내가 기대한 솔루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리더는 의사결정을 번복을 해요. 사실 그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 사업이 6개월, 1년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뭘 많이 헷갈리냐면 여러분도 당해본 적 있으실 텐데 저도 당해본 적 있어요. 글로벌리 조사해보면 RFP가 나오는 시점 혹은 고객의 니즈가 공식화되는 시점에 60에서 80% 사업자는 내정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사업이 중요할수록 내정되는 비율은 높겠다, 낮겠다? 높아지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내정돼 있어? 그러면 제안서나 프리젠테이션은 요식행위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아니죠, 지금. 제안서하고 PT는 어떤 행위죠? 고객 입장에서는 검증 행위예요. 그러니까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RFP가 나오거나 고객의 니즈가 공식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내정됐다. 이게 계약서까지 간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60에서 80%가 내정됐다는 말이지 이 사람들이 계약서까지 간다 이 말은 아니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이해되시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수주를 정부 사업이나 해외에는 전부 수주업이잖아요. 지금 수주를 하려면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 고객의 니즈에 민감해야 돼. 자, 그럼 되돌아 보자고요. 아, 저 말이 맞아. 그럼 내일부터 고객의 니즈로부터 전략 개발을 해야지. 이게 과연 될 거냐? 안 돼요. 왜? 우리의 어드밴티지, 우리의 특장점들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우리는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 고객의 니즈는 알기가 어려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면 전문가 영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 알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전략 개발하라고 하면 요게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해? 요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전문가 영업하고 전략 이야기는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자를 이기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전략 개발을 할 줄 아는 프로세스가 조직 내에 셋업이 돼 있어야 되고, 이 프로세스가 셋업이 돼 있어도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에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차별화된 정보가 들어가야 돼. 뭘 할 줄 알아야 돼? 전문가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돼. 앞뒤 악구가 맞으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 개발입니다. 잠깐 보면 제가 설명한 거죠. 전략을 결정하려면 경쟁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경쟁자를 분석하려면 경쟁자와 나의 강약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강약점을 알려면 고객의 이슈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이걸 이해하려면 전문가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객, 이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는 거죠. 수주업의 고객, 제가 물어봐요. 당신의 고객은 누굽니까? 제 고객은 LG전자입니다. 제 고객은 방위사업청입니다. 제 고객은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입니다. 우리 고객의 특징은 추상적인 집단이라고. 이 집단의 니즈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조직의 의사결정자와 영양자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자, 영양자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파악을 해서요. 그 이슈를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판단을 해서 이 점수하고 이 점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파워평가라는 점수가 돼요. 그러면 뭘 알게 되죠? 이 이슈가 조직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유튜브에, 책에, 아티클에 얼마든지 공짜로 다 접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그룹핑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이해하게 되죠. 아, 고객 조직에는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이슈가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구나. 이렇게 고객 조직에 대한 이슈의 이해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 이해력에 기반해서 우리와 경쟁자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와 경쟁자를 비교하게 되면 그 결과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차이점이에요. 경쟁자는 없는데 우리는 가진 차별점은 장점이고, 우리는 없는데 경쟁자는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약점이고, 이걸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강점,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요 강점, 약점을 다루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제안서나 우리 영업 활동을 보면 요 네 가지 관점이 견지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중심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요 네 가지 중에 강점 중심으로 되어 있죠. 약점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통상 약점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숨긴다예요. 이 전략의 문제는 들킨다예요. 누구에 의해서? 고객이나 경쟁자에 의해서. 고객이나 경쟁자에 의해서 노출된 전략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점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돼요.
한국에서 최근에 이 입찰 시장에서 제일 일반인들이 아는 유명한 사건은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면세점이 핸드쉐이크 딜이 비딩으로 바뀐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너무 웃기죠? 5년 전까지만 해도 면세점은 수의계약이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왜 인구의 회자가 되냐면 하도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몇 조짜리 사업인데 이걸 비딩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작년 여름에 있었던 면세 대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그때 전쟁이라고 했냐면 1, 2등이 다 떨어졌어요. 3, 4등이 됐다고. 면세점에서 고객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죠? 면세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시내 면세점에서. 시내 면세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유리했냐면 중국인들이 어디를 제일 좋아해요? 명동이 제일 명동을 끼고 있는 신세계나 롯데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다고. 그 다음 유리한 데는 SK가 동대문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SK가 비딩을 참여했다고. 여기가 그 다음으로 유리했다고. 근데 놀랍게도 누가 됐죠? 작년 여름에? 가장 불리하게 생각됐던 신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됐어요. 왜 이들이 제일 불리하냐면 이들의 입지는 어디였어요? 신라 현대산업개발. 용산이죠. 용산 가보셨어요? 용산 어때요? 가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 여름에는 아주 거지 같아요. 장소가. 그거 어떻게 하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한 방에 날렸죠. 서울에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요커가 몰려온다. 서울에 버스를 500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용산.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요커가 몰려온다 이러니까 우리는 6.25도 생각나고 뭐 얼마나 몰려올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클린하게 느껴졌던 명동이 막 차가 갑자기 엄청 막힐 것 같고, 용산이 사실은 정부나 서울시나 굉장한 페인 포인트거든요. 아시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거기가 컴플렉스로 개발하려다가 또 좌절됐고 그래서 굉장히 난개발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런 언더라인 이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준 거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어.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큰 사업들 해보니까 요건 비슷비슷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내 약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냐, 여기에 딸려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략 개발이라는 것은 우뇌를 쓰는 거예요. 좌뇌가 아니라 우뇌를 쓰는 거라고.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뭘 하시냐면 아이디어의 양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의 질이 필요하면 양을 추구하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하죠. 이해되시죠? 네 가지 관점을 견지하면 경쟁자보다 4배의 아이디어를 내요.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전략은 별게 아니라 경쟁자가 못하는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가지 관점을 견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략을 말씀드리고, 이게 좋은 제안서의 척도예요. 제가 이제 리튼 커뮤니케이션 남은 시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은 제안서의 척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컴플라이언스라는 건데 빙산 위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요 빙산 위를 충족시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 해외 사업을 하는 CEO들은 이거 굉장히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단어를 하나 써드릴게요. 요 빙산 위를 충족시키는 것을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안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전략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예선전 탈락이에요. 제가 조달청이나 코트라의 평가위원입니다. 근데 딱 평가를 들어가잖아요. 2시간 동안 평가라고 하는데 기업이 4개가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특이해요. 제안서 150페이지 내라고 하면 첨부가 450페이지야.
600페이지가 네 덩어리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겁이 확 나요. 이씨,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우연히 어떤 기업의 제안서를 딱 폈는데 스펙 아웃을 찾아. 그럼 내 마음이 급 밝아져요. 왜냐하면 얘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얘는 예선전 탈락이야. 그리고 최저점을 줘버려. 그래서 평가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크예요. 고객의 공식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봐버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UN 조달본부는요, 볼펜부터 탱크까지 구매하는 아주 중요한 구매처거든요. 거기에 유력한 한국 여성을 저희 기업에서, 저희 회사에서 저는 못했는데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기업은요, 3분의 2가 제안서 검토를 하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해외 시장에 나가면 우선 실무자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체크예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그러니까 스펙 아웃,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지 못한 제안서가 있으면 그냥 실무자가 버려버려요. 그걸 평가위원까지 안 간다고. 근데 3분의 2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검토도 안 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반응도입니다. 반응도는 요 빙산 전체에 대한 대응력이에요. 요 반응도가 높아야 수주가 돼요. 그래서 얘 별명은, 반응도의 별명은 윈 스트래터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업 여부가 결정된다고, 수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전략적 초점, 경쟁자 초점, 전략이 얼마나 분명하고 잘 표현되어 있는가, 경쟁자를 얼마나 잘 공략하고 있는가, 경쟁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서술의 품질, 시각화, 페이지 및 문서 디자인. 근데 우리가 제안서를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제 보이죠? 누가 이길까요? 위아래 누가 이기겠습니까? 위아래. 아래가 이기죠? 뭐 때문에? 충실도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는 1, 2, 3, 4가 점수가 골고루 높고요. 요건 5, 6, 7이 높아요. 문장, 그래픽, 템플릿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이런 표현 쓰죠. 패키징한다, 포장한다. 요 왼쪽에 제안서 5번, 6번, 7번은 점수가 높은 제안서는 well packaged proposal이에요. 잘 포장된 제안서예요. 1, 2, 3, 4는 내용이 충실한 제안서예요. 내용이 충실한 제안서하고 포장이 잘 된 제안서가 만나면 내용이 충실한 제안서가 이겨요. 근데 기업 현장에 가보면 자꾸 어디에 신경 쓰냐면 5번, 6번, 7번만 신경 써요. 포장만 해. 여러분, 내용에서 졌는데 포장을 잘해서 이기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왜 1, 2, 3, 4는 놔두고 5, 6, 7만 신경 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는 전문가 영업 베이스에 기반하는 거예요. 알기 어려워요. 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1, 2, 3, 4는 전문가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5, 6, 7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이야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색깔 별로다 이러고 지나간다고. 이거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정말로 기업의 임원들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5, 6, 7 중심이 아니라 1, 2, 3, 4 중심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객 관점이에요. 우리 회사에 있는 제안서를 보시면 아마 10중 8구 대부분이 주어가 우리는, 자사는, 우리 회사 이름은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이러면 뭐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 솔루션의 특장점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제안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한국 기업이 가장 부족한 건 뭐냐면 제안서를 우리의 기술적인 정보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술의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특징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을 써야 된다고.
효용을 써야 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안서가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이 쓰기 때문에 이들은 나는 세일즈맨이 아닌데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요것만 설명해 버려. 근데 제안서는 셀링 다큐먼트예요. 내가 연구소의 박사든 소장이든 아니면 공장의 공장장이든 내가 제안서 작업에 참여할 때 나는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의 기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솔루션의 특징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을 연결해 주는 게 세일즈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5살짜리한테 폭죽을 파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게 450g, 길이 50cm, 가격 5,000원, 사 이래. 5살짜리가 뭐라고 하겠어? 에? So what? 이러지. 얘한테 세일즈를 하려면 뭘 보여줘야 돼요? 밤에 불꽃놀이를 보여줘야지. 그럼 애가 어떻게 되냐면 How so?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구매하죠? 그럴 때 우리 솔루션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이쁘냐면 여기에 이러이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불꽃이 이렇게 예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조직들이 상당히 여기하고 여기가 분리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 전문가는 여기 이야기만 하고 여기 전문가는 여기 이야기만 하지. 그래서 두 조직이 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주 영업은 딱 영업 조직만 훈련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구소가 세일즈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제안서를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제안서는 세일즈예요. 제안서는 테크니컬 익스플러네이션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셀링 다큐먼트라고. 제안서는 세일즈하는 공간이라고.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5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PT거든요. 제가 PT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PT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슬라이드에게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은요, 문화가 딱 프리젠테이션 하려고 서면 우리가 잘 안 웃는 문화예요. 잘 안 웃어. 아침 7시에 웃기기도 힘들잖아. 자고가 잘 안 웃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부하 직원들이 내가 PT를 우리 CEO 앞에서 엑설런트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안 깨지지 이 생각만 해요. 성공 경험이 없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 우리 조직이 경직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할 말을 슬라이드에 다 넣어. 그리고 쭉 읽어. 그리고 내려와. 이건 프리젠테이션이 아니에요. 나레이션이에요. 경쟁 PT 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전부 그렇게 해. 전부 슬라이드 보고 읽고 내려와. 근데 한 명이 슬라이드를 끄고 나를 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인상적이야. 기억에 남아. 평가할 때 제일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지식과 정보를 막 던져. 두 번째 팀만 넘어가도 앞에 팀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점수를 잘 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잘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PT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억에 남아야 돼요. 임프레시브 PT를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소통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나레이터로서 PT는 이렇게 해요. 자, 원래 프리젠테이션은 3T가 있어요. 터치, 내가 원하는 화면이 떴나? 이걸 보는 게 첫 번째 T예요. 두 번째는 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토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95%예요. 잠깐 보고 바로 터치, 턴, 토크가 95%, 내 시간에. 근데 나레이터들은 반대로 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듣나? 잠깐 봐. 그리고 토크 95% 이렇게 한다고. 근데 사실은 기술 PT 평가를 가보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주객이 전도된 것만 딱 바꿔줘도 사업이 수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할 때 제일 새겨야 될 것은 주인공은 슬라이드가 아니다예요. 주인공은 발표자 내 자신이야. 그리고 슬라이드는 나를 보조해야 돼. 슬라이드의 이름은 비주얼 에이드, 시각 보조 자료, 전문 용어로 시다바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PT 할 때 요것만 바꿔줘도, PT 할 때 이것만 바꿔줘도 사업이 수주가 잘 됩니다. 예, 제가 10일 강의를 50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잠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마이크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인쇄업을 하는 주 이모션 TPS라는 회사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여러 번 들었고 CEO 활동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게 된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여기 주최 측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그 인쇄업계 하면은 가장 낙후된 업계고, 저는 이 부분을 뭔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개발 투자와 IT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본업은 인쇄 사업이면서 IT 회사까지 차려서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거의 어느 정도 저희가 기술에 대한 모든 거를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경제는 어려지고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희망을 잃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인데, 저희 기술을 보고 저희 인쇄업계의 중견 업체가 저희하고의 정말 자기네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 기술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인쇄업계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저희가 존재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으면서 제가 마지막 영업 부분에서 PT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고, 또 저희 회사는 약 30억의 매출과 20명의 직원으로서 아주 조그만 회사가 인원 전문 인력 7명을 데리고 계속 투자하면서 IT 회사를 제가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 전문 지식이 없고, 그 회사를 우리가 요번에 수주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인쇄업계의 더전과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자 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의 강사님의 능력을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을 예.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서 좀 네.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뭐 있고요. 그거 하러 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간단한 답을 하면, 세 가지로 저희 솔루션을 돈 안 들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쉬플리 코리아나 김용기를 쳐보시면 소 주제별로 짤막한 동영상이 수십 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 사이트에 들어오면 DBR이라는 잡지에 제가 기고한 기고문이 한 15개 정도 소 주제별로 있습니다. 만약에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돌려보고 일주일에 하나씩 돌려봐도 좋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도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재밌어요. 지금 강의가 재밌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서 세미나 하시면 아주 좋고요. 책이 4권 있습니다. 최강 입찰 제안서, 최강 영업대표, 최강 프리젠테이션, 최강 영어 제안서. 요 4권의 책은 절대 사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무거워. 35,000원씩에.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유튜브하고 그 DBR 아티클만 보시고요. 해외 사업 관심 있으면 제가 내일 저녁에 강남 교보에서 북투어를 해서 해외 사업만 따로 강의를 내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고, 그건 저희 스텝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 그건 따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저 뒤에. 네. 마이크.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왜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한가, 수주를 위한 8대2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은 게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영향력의 순서가 있는데 네. 그것도 궁금해서. 예.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제안서 수주 여부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체라고 합니다. 수주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매체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적은 건 제안서고요. 그 다음 영향력이 큰 건 요약본이고요. 요약본보다 영향력이 큰 건 PT 슬라이드이고요. PT 슬라이드보다 영향력이 큰 건 발표자고요. 발표자보다 영향력이 큰 건 Q&A예요. 제가 제안서 평가를 다니면서 요 두 개를 펴보지 않고 요걸로 PT 평가가 저 조달 사업 제가 가면 항상 끝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순서는 항상 일치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영향력인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시간을 다 써버리거든요. 여기에서 시간을 다 써버려. 그래서 요 PT에 대한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데 요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요 이야기만 좀 해드릴게요. Q&A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Q&A가 굉장히 어려운데 Q&A를 하는 방법 첫 번째는 평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의 아주 나쁜 습성은 뭐냐면 지식을 경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어려워요. 자기들끼리 경쟁해. 나중에는 학술 대회 같이 돼요. 그러면 발표자들은 얼굴이 하얘지면서 여기는 어디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분위기. 박살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안 가려면 첫 번째는 질문을 유도하셔야 돼요. 제가 정부사업 PT 맨날 직접 해서 경쟁해서 이기고 지고 그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작년에 한미약품 컨설팅을 할 때 주가가 9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보니까 85만 원이 돼 있더군요. 저희 컨설팅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걸로 한 1년 울고 먹었어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질문해요. 저는 그거 제가 PM을 직접 했어요. 누구보다 대답을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아주 성공적인 Q&A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상 질문을 준비하세요. 슬라이드로. 사기업 고객인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우리의 장점, 예상 질문, 경쟁자의 장점, 우리의 약점, 고객의 핵심 이슈. 요 네 가지 범주에서 질문이 하나만 걸리면 돼요. 고객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PT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슬라이드로 딱 떠.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동시에 와우 이래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압도하죠. 이렇게 두 가지 전략. 미리 준비한다, 슬라이드로 준비한다. 미리 요구한다, 요청한다, 아니면 슬라이드로 준비한다. 이렇게. 예. 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머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네, 마이크 앞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자로 말씀을 드리면 구구절절 공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제가 부족한 저희가 개발회사도 보니까 한 80% 정도를 일주일에 기술 얘기만 하는데 오늘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수요일 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팀 FC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팀 FC는 뭐냐면 신입사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팀 퓨처 CEO 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CEO처럼 생각하고 생각은 바로 이제 판단과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오늘 그렇게 같이 오늘 세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요 신입 새로 커나가는 새내기들한테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건 지금 대학생들한테 너 수주 영업이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면 놀랍게도 그 어린 아이들이 열이면 열, 술집에서 술 따르고 있는 걸 영업이라고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을 20년 넘게 한 내 경험에는 그건 영업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어떻게 한국 사회는 그렇게 영업을 이해하고 있냐. 그거의 결과물은 영업이 전문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은 R&D만큼 공장의 품질만큼 그것보다 더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공장보다도 R&D보다도 영업대표 몸값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비전을 가지시고 영업의 조직의 비전을 보여주시라고. 너희들이 우리 회사의 미래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문제는 전문가 영업의 가장 큰 효용은 뭔지 아세요? 5년, 10년 영업을 하면 프라이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고객은 우리의 밸류를 사기 때문에 나는 점점 전문가가 되고 나를 존경하는 고객들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프라이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